소설 들려주는 여자. 여자의 일생. 기드 모파상. 문예 출판사. 잔느는 짐을 다 꾸리고 나서 창가로 다가가 보았지만 비는 그치지 않았다. 폭우가 밤새도록 창유리와 지붕을 세차게 두드렸다. 물을 잔뜩 머금은 채 낮게 들이운 하늘이 터지면서 땅 위로 물을 쏟아내며 땅을 곤죽으로 이기고 설탕처럼 녹이는 듯 보였다. 무거운 열기를 가득 담은 돌풍이 훑고 지나갔다. 넘쳐 흐르는 개울물의 콸콸거리는 소리가 인적 없는 거리를 채웠고 거리의 집들은 스펀지처럼 습기를 빨아들이고 있었다. 습기는 집 안으로 스며들어 지하실부터 다락방까지 벽을 따라 땀처럼 흘러나오고 있었다. 어제 수녀원에서 나와 마침내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되어서 그토록 오래전부터 꿈꾸어왔던 인생의 모든 행복을 이제 막 그뤄잡으려 하는 잔느는 날이 길지 않으면 아버지가 출발을 망설이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래서 그녀는 아침부터 벌써 100번은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여행 가방 속에 자신의 달력을 챙겨 넣는 것을 잊었음을 문득 깨달았다. 월별로 나뉘어 있고 그림 가운데에 금색 글자로 그해 1819년의 날짜가 찍혀 있는 작은 판지 달력을 그녀는 벽에서 떼어냈다. 그러고 나서 수녀원에서 나온 날인 5월 2일까지 성자의 이름 하나하나에 연필로 금을 그어 1004칸을 지워버렸다. 문 밖에서 자네트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아빠. 잔느가 대답했다. 그러자 그녀의 아버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시몽 자크르 페르튀 대보남작은 지난 시대의 귀족으로서 좀 기인이긴 했지만 선량한 사람이었다. 장자크 루소의 열렬한 추종자인 그는 자연과 들판과 숲과 동물들에 대해 연인 같은 애정을 품고 있었다. 귀족으로 태어난 그는 본능적으로 93년을 증오했다. 그러나 기질적으로 철학자이고 교육에 의해 자유주의자가 된 그는 전제정치를 혐오했는데 그저 악이 없는 명목상의 혐오일 뿐이었다. 그의 큰 장점인 동시에 또 큰 약점은 바로 한없는 선량함이었다. 애무하고 주고 포옹하기 위해서라면 팔이 모자라는 듯한 선량함, 산만하고 저항할 줄 모르는 창조주의 선량함, 마치 의지의 신경이 마비되고 정력의 결함이 있는 것 같은 거의 악덕이라고 할 만한 선량함이었다. 이론가인 그는 자기 딸을 위해 교육방침 전부를 짜서 딸을 행복하고 선량하며 올바르고 다정하게 키우려고 생각했다. 그녀는 12살 때까지 집에 머무르다가 그 후에 어머니가 울며 반대했음에도 성심 수녀원에 맡겨졌다. 그는 딸을 그곳 수녀원에 엄격하게 가두어서 세상사와는 담을 쌓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살아가게 했다. 그는 딸이 17살이 되면 순결한 상태로 자기에게 되돌아와서 자기 자신이 딸을 일종의 합리적인 시에 욕탕에 담글 수 있게 되기를 바랐다. 그리고 들판을 돌아다니며 풍요로운 대지 가운데에서 그녀의 영혼이 열리고 동물들의 순진한 사랑과 솔직하게 애정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삶의 평화로운 법칙에 따라 그녀가 무지에서
차츰 깨어나기를 바랐다. 그녀는 이제 활기와 행복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서 환하게 빛나는 상태로 수녀원을 나온 길이었다. 그간 한가한 낮과 긴긴 밤 동안 고독한 희망 속에서 이미 상상의 편력을 통해 보았던 온갖 환희와 온갖 매혹적인 모험이 그녀 손에 와 닿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살결로 번져나가는 듯 윤기나는 금발의 그녀 모습은 베로네세가 그린 초상화 한 폭 같아 보였다. 귀족적인 옅은 장밋빛 살결은 햇빛이 따사로이 비칠 때면 가벼운 솜털이 음영을 드리워서 연한 벨벳처럼 보였다. 그녀의 두 눈은 네덜란드제 도자기에 그려진 인물화의 두 눈 같은 불투명한 파란색을 띠었다. 그녀의 콧구멍 왼편에는 자그마한 예쁜 점이 있었고 턱 위 오른편에도 점 한 개가 있었는데 그 점에는 피부와 잘 구별되지 않는 곱슬곱슬한 잔털이 몇 가닥 나 있었다. 늘씬한 키에 가슴이 풍만했고 몸매는 물결치듯 유연해 보였다. 그녀의 또렷한 목소리가 때로는 너무 날카롭게 들리기도 했지만 솔직한 웃음소리는 주위에 즐거움을 퍼뜨렸다. 그녀는 머리를 내만지기라도 하려는 듯 버릇처럼 두 손을 관자놀이에 갖다 대곤 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뽀뽀하고 포옹하며 말했다. 그래, 우리 떠나는 거죠? 그는 미소를 짓더니 이미 백발이 된 상당히 길게 자란 머리털을 흔들며 손으로 창 쪽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너는 이런 날씨에 어떻게 길을 떠나기를 바라니? 그러나 그녀는 어리광을 부리며 다정하게 졸랐다. 오, 아빠, 제발 떠나요. 오후에는 날씨가 좋아질 거예요. 하지만 네 어머니는 절대 찬성하지 않으실 거다. 아니에요. 약속하죠. 엄마는 제가 책임지겠어요. 네가 어머니의 동의를 얻어낸다면 나야 좋지 뭐. 그러자 그녀는 남작 부인의 방 쪽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점점 더 조바심을 내며 출발 날짜를 기다려왔던 것이다. 성심 수녀원에 들어온 이후로 그녀는 루앙을 떠나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애초에 정해놓았던 나이가 되기 전에는 어떠한 일탈도 딸에게 허용하려 하지 않았다. 단지 2번, 보름 정도 그녀를 파리에 데리고 간 적이 있었지만 그곳 역시 도시일 뿐 그녀는 오직 시골만을 꿈꾸어 왔다. 그녀는 이제 이포르 근처 절벽 위에 자리 잡은 가문의 유서 깊은 성, 쾌풀의 가족 소유지에서 여름을 보낼 참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파도치는 바닷가에서의 그 자유로운 삶에 대해 무한한 즐거움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다가 그녀는 결혼하고 나면 그 성을 물려받아 내내 거기서 살 예정이었다. 전날 저녁부터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비는 그녀의 생애에 밀어닥친 최초의 큰 슬픔이었다. 그러나 3분 후 그녀는 집이 떠나갈 듯이 외치면서 어머니 방에서 뛰어나왔다. 아빠, 아빠, 엄마가 가신대요. 말을 매라고 하세요. 폭우는 조금도 잦아들지 않았다. 사륜마차가 문 앞으로 다가왔을 때는 오히려 빗줄기가 더 거세진 것 같았다. 잔느가 막 마차에 올라타려는데 남작 부인이 층계를 내려왔다. 한쪽은 남편이, 다른 한쪽은 사내처럼 힘세고 덩치가 좋은 키 큰 하녀가 부축하고 있었다. 하녀는 코 지방 출신 노르망디 여자였는데 고작 18살밖에 안 됐지만 적어도 20살은 되어 보였다. 그녀는 집안에서 둘째 딸이라도 되는 것 같은 대우를 받고 있었는데 그녀가 잔느와 젖을 같이 먹고 자란 사이였기 때문이다. 하녀 이름은 로잘리였다. 그녀의 주된 역할은 안주인의 보행을 돕는 일이었는데 안주인은 심장 비대증으로 몇 년 전부터 몸이 비대해져서 끊임없이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남작 부인은 몹시 헐떡거리며 낡은 호텔의 현관 앞 층계에 다다라서 물이 넘쳐 흐르는 마당을 쳐다보더니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군 하고 중얼거렸다. 그녀의 남편이 여전히 미소를 지은 채 떠나기로 한 건 당신이요, 아델라이드 부인 하고 대꾸했다. 그녀 이름이 거창하게도 아델라이드여서 남작은 약간 조롱기 섞인 존경의 태도로 아내 이름에 항상 부인이라는 경칭을 붙이는 것이었다. 그녀가 다시 걸음을 옮겨 힘겹게 마차에 오르자 마차의 스프링이 모두 휘었다. 남작이 아내 옆에 앉고 잔느와 로잘리는 뒷좌석에 자리 잡았다. 식모 류디빈이 외투를 무더기로 날라와서 그들 무릎에 덮고 바구니 2개는 그들의 다리 밑에 숨겼다. 그러고 나서 식모는 시몽 영감 옆자리로 기어 올라가서 온몸을 커다란 담요로 감쌌다. 문지기와 그의 아내가 나와서 마차 문을 닫으며 인사했다. 그들은 집마차 편으로 뒤따라 보낼 짐가방들에 대한 마지막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일행은 출발했다. 마부 시몽 영감은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머리를 숙이고 등을 웅크리고 삼중 깃이 달린 외투에 몸을 파묻고 있었다. 돌풍이 비명을 지르듯 차창을 마구 두드렸고 차도를 범람케 했다. 말 2필이 끄는 사륜마차는 선창가로 곧장 질주하여 대형 선박들이 열지어 정박해 있는 길을 따라 달려갔다. 배의 돛과 활대와 밧줄들이 빗물이 줄줄 흐르는 허공에 입떨어진 나무들처럼 을씨년스럽게 솟아 있었다. 마차는 목리부대의 긴 대로로 접어들었다. 뒤이어 마차는 목초지를 몇 군데 지나갔다. 이따금 비에 잠긴 버드나무가 시체처럼 가지를 축 늘어뜨리고 비안개 속에서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냈다. 말들의 편자는 물을 첨벙거렸고 마차의 4바퀴는 진흙 범벅이 되었다. 일행은 말이 없었다. 마음도 땅처럼 젖어 있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몸을 뒤로 젖혀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남작은 몽롱한 눈길로 비에 잠긴 단조로운 들판을 바라보고 있었다. 로잘리는 무릎 위에 보따리 하나를 올려놓고 하층민들 특유의 동물적인 몽상에 잠겨 있었다. 그러나 잔느는 흘러내리는 이 미지근한 빗물 속에서 갇혀 있다가 다시 밖에 대기 중에 내놓은 식물처럼 생기가 도는 느낌이었다. 진한 기쁨이 무성한 나뭇잎처럼 그녀의 마음을 슬픔으로부터 막아주고 있었다. 비록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노래라도 부르고 싶었고 밖으로 손을 내밀어 손 가득히 빗물을 받아 마시고 싶기도 했다. 그녀는 질주하는 말에 실려가는 것을, 황폐한 풍경을 바라보는 것을, 그리고 이 홍수의 와중에 안전하게 보호받는 느낌을 즐겼던 것이다. 줄기차게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도 2마리 말의 번들거리는 엉덩이에서는 끓는 물에서 나오는 듯한 김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남작 부인은 점차 졸음에 빠져들었다. 가지런히 늘어진 머리카락 6가닥에 긴 컬로 둘러싸인 그녀의 얼굴이 조금씩 숙어서 커다란 목주름 셋이 이루는 파도와 가볍게 맞닿았다. 그 목주름 파도의 마지막 파동은 풍만한 젖가슴에 난바다 속으로 사라져갔다. 숨 쉴 때마다 그녀의 머리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져 내리곤 했다. 뺨은 부풀어 올랐고 반쯤 열린 2 입술 사이로 요란하게 코 고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남편이 아내 쪽으로 몸을 숙여 육중한 배 위로 깍지 낀 그녀의 2 손에 작은 가죽 지갑을 가만히 올려놓았다. 이 촉감에 부인은 잠이 깼다.
부인은 선잠이 깬 몽롱한 상태에서 희미한 눈길로 그 물건을 바라보았다. 지갑이 떨어져서 펼쳐졌다. 금화와 지폐다발이 마차 안에 흩어졌다. 그 바람에 부인은 완전히 잠이 깼다. 딸의 쾌활함이 요란한 웃음으로 터져나왔다. 남작이 돈을 주어 아내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여보, 이게 우리 엘리토 농장을 팔고 남은 돈 전부요. 이제부터 우리가 자주 가서 지내게 될 페프를 수리하기 위해서 그 농장을 팔았소. 부인은 6,400프랑을 헤아려 가만히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엘리토 농장은 그들의 부모가 남겨준 31곳 중 그들이 판 9번째 농장이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아직도 토지 소득 2만 리브르가 있었다. 잘만 관리한다면 그 소득은 연 3만 프랑까지 쉽게 올라갈 것이다. 그들은 검소하게 생활했기 때문에 집안의 선량함이라는 항상 열려있는 그 밑빠진 동만 없었다면 그 수입만으로 생활이 충분했을 것이다. 태양이 늪지에 물을 말리듯 그 선량함이 그들 수중에서 돈을 고갈시켰다. 돈은 새어나가고 달아나고 없어졌다. 어째서일까? 까닭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매 순간 그들 중 하나가 말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 크게 산 것도 없는데 오늘 또 100프랑이나 써버렸단 말이야. 한데 이처럼 쉽게 베푸는 너그러움은 그들 삶의 큰 행복 가운데 하나였다. 그들은 이 점에 있어서는 놀랍도록 감동적으로 의견이 일치했다. 잔느가 물었다. 이제 제 성은 아름답겠죠? 남작이 쾌활하게 대답했다. 보면 알 거다, 아가야. 세찬 빗줄기가 조금씩 약해지더니 어느새 안개같이 가는 비가 아주 고운 먼지처럼 흩날렸다. 구름 천장이 높아지는 것 같더니 날이 훤하게 개어왔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에 띄지 않는 구멍을 통해 한 줄기 긴 햇빛이 목장 위로 비스듬히 내리비쳤다. 그리고 구름이 갈라지고 창공의 파란 바탕이 나타났다. 뒤이어 구름의 터진 틈이 너울이 찢기듯 커져갔다. 이윽고 선명하고 깊은 쪽빛으로 물든 순수하고 아름다운 하늘이 세상에 전개되었다. 시원하고 부드러운 바람이 대지의 행복한 숨결처럼 지나갔다. 그리고 정원이나 숲길을 따라갈 때면 깃털을 말리는 새의 활기찬 노랫소리가 때때로 들렸다. 저녁이 되었다. 이제 잔느만 빼고 마차 안 모두가 잠들어 있었다. 일행은 두 차례 여인숙에 들러 말에게 귀리와 물을 먹이며 잠시 쉴 틈을 주었다. 해가 저물었다. 멀리서 종소리가 울렸다. 작은 마을에는 등불이 밝혀졌고 하늘에도 별들이 총총히 빛나기 시작했다. 등 밝힌 집들이 한 점 불처럼 어둠을 뚫고서 듬성듬성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갑자기 언덕 너머 전나무 가지들 사이로 졸음에 겨운 듯한 거대한 붉은 달이 나타났다.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차창은 열린 채로 놔두었다. 공상에 지치고 행복한 환상에 몰린 잔느도 이제 잠들었다. 같은 자세가 오래 계속된 나머지 몸이 굳어오면 그녀는 이따금 눈을 떴다. 밖을 쳐다보면 환한 밤속으로 농장의 나무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고 여기저기 들판에 누운 소들이 머리를 쳐드는 모습도 눈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녀는 새로운 자세를 취하고 어렴풋한 꿈의 윤곽을 그려 잡으려고 애써 보았다. 그러나 계속되는 마차 바퀴 소리가 귀를 가득 채우고
생각을 흩어놓아서 그녀는 몸과 마음이 다 같이 기진 맷진함을 느끼며 다시 눈을 감았다. 그러다가 마차가 멈춰섰다. 남녀 몇 명이 손에 등불을 들고 마차 문 앞에 서 있었다. 마침내 도착한 것이었다. 갑자기 잠에서 깬 잔느가 재빨리 뛰어내렸다. 농부 하나가 불을 밝히는 가운데 아버지와 로잘리가 완전히 탈진 상태에 빠진 남작 부인을 거의 드러내다시피 했다. 남작 부인은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며 아이고 맙소사 내 불쌍한 애들 하고 다 죽어가는 작은 목소리로 되풀이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마시지도 먹지도 않으려 했고 자리에 눕더니 곧 잠이 들었다. 잔느와 남작은 마주 앉아 저녁 식사를 했다. 그들은 마주보며 미소를 짓기도 했고 식탁 너머로 손을 맞잡기도 했다. 식사 후 어린애 같은 기쁨에 들뜬 두 사람은 수리가 끝난 저택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 저택은 높고 넓은 노루망디식 건물로 농가와 성의 중간쯤 되었으며 이제는 잿빛으로 변한 흰 돌로 축조되었고 일족이 다 살아도 될 만큼 널찍했다. 드넓은 현관이 저택을 두 부분으로 나누며 관통했고 앞뒤 양쪽에는 큰 대문이 달려 있었다. 이중 계단이 입구에 걸쳐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계단은 현관 중앙부를 비워두고 2층에서 다리처럼 합쳐졌다. 1층 오른편은 엄청나게 큰 거실로 통했는데 그곳에는 새들이 노니는 모습이 수놓인 나뭇잎 문양 장식 융단이 걸려 있었다. 가구마다 씌운 섬세한 자수 장식 덮개는 하나같이 라퐁텐의 우화를 다루고 있었다. 잔느는 아주 어렸을 때 자신이 좋아했던 여우와 황새 이야기가 수놓인 의자 덮개를 다시 보고는 기쁨으로 소스라칠 것 같았다. 거실 옆에는 고서로 가득 찬 서재와 사용하지 않는 다른 방이 2개 있었다. 왼쪽으로는 새로 벽널 장식을 한 식당, 리넨 제품 보관실, 찬방, 부엌, 그리고 욕조가 딸린 작은 방 하나가 있었다. 2층 전체는 복도를 기준으로 세로로 나뉘어 있었다. 방 10개에 딸린 문 10개가 복도를 따라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오른쪽 끝이 잔느의 방이었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갔다. 남작은 다락방에 쓰지 않고 남겨두었던 벽걸이 천과 가구만으로 그 방을 새롭게 꾸며놓았다. 아주 오래된 플랑드르산 장식 융단들이 이곳을 기이한 인물상들로 가득 채워놓았다. 그러나 자신의 침대를 알아보자 처녀는 기쁨의 함성을 질렀다. 왁스를 발라 반들거리는 새카만 떡갈나무째에 커다란 새 4마리가 침대 4귀퉁이를 받치는 모습이 마치 침대의 파수병들 같았다. 양 측면은 꽃과 과일을 조각한 넓은 화한 모양이었다. 코른트시 기둥머리가 붙어있고 세로로 가늘게 홈이 파인 기둥 4개가 장미꽃에 둘러싸인 큐피드 상이 아로 새겨진 코니스를 떠받치고 있었다. 침대는 웅장하게 거기 놓여 있었다. 세월의 거무스름하게 변한 목재의 단단한 느낌에도 그것은 우아해 보였다. 침대 덮개와 침대 닷집의 벽걸이 천이 창공 2개처럼 반짝거렸다. 그것들은 짙은 청색의 옛날 비단으로 만들어졌는데 금사로 수놓인 커다란 백합꽃들이 군데군데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감탄 어린 시선으로 침대를 바라보고 나서 잔느는 등불을 들어 장식 융단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그림의 주제를 알아보려고 했다.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옷을 이상 야릇하게 입은 젊은 남자 귀족과 젊은 귀부인이 하얀 과일이 익어가는 푸른 나무 아래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커다란 흰색 토끼 한 마리가 회색 풀을 조금씩 뜯어먹고 있었다. 인물들 바로 위에 그림 기법으로 보자면 먼 곳에 지붕이 뾰족한 둥구스름한 작은 집 5채가 보였다. 그리고 그 위쪽 하늘이 거의 닿을 듯한 곳에는 새빨간 풍차 하나가 있었다. 꽃 형상을 한 커다란 당초 장식이 이 모든 것을 둘러싸고 있었다. 다른 두 벽널도 첫 번째 것과 매우 흡사했는데 다만 플랑드르 사람처럼 옷을 입은 키 작은 남자 4명이 집에서 나와서 극도의 경악과 분노의 표시로 하늘을 향해 팔을 뻗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 첫 번째 것과 달랐다. 그러나 마지막 벽걸이천은 비극을 표현하고 있었다. 여전히 풀을 뜯는 토끼 곁에 젊은이가 누워 있었는데 죽은 것처럼 보였다. 젊은 귀부인은 그를 바라보며 자기 가슴을 칼로 찌르고 있었고 나무의 과일은 검게 변해 있었다. 잔느는 그림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단념하려다가 귀퉁이에서 아주 작은 짐승 하나를 발견했다. 살아있다 할지라도 토끼가 풀잎으로 착각하고 먹어버렸을 것 같은 극히 작은 짐승 모습이었다. 그렇지만 그 짐승은 한 마리 사자였다. 그제서야 그녀는 그림이 피람과 티스베의 불행을 형상화한 것임을 알아보았다. 그녀는 이 그림의 단순함에 절로 미소가 나왔지만 이 사랑의 모험담에 둘러싸여 지내게 될 것을 생각하고 행복을 느꼈다. 이 연애담은 끊임없이 소중한 희망을 그녀의 마음속에 불러일으키고 밤마다 그녀의 꿈속에 옛 전설의 사랑을 떠돌게 할 것이다. 그 외의 모든 가구는 더없이 다양한 양식을 모아놓은 것이었다. 여러 세대가 집안에 남겨놓아서 오래된 옛집을 모든 것이 뒤섞인 일종의 박물관처럼 만들어 놓은 가구들이었다. 빛나는 구리 장식을 씌운 거창한 루이 14세식 서랍장이 꽃다발 수를 놓은 비단 덮개에 쌓인 루이 15세식 안락의자 2개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장미나무로 만든 책상이 벽난로 앞에 놓여 있었고 벽난로 위에는 둥근 유리 틀에 넣은 제정시대의 추시개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황금색 꽃들이 피어난 정원 위로 대리석 기둥 4개가 떠받치고 있는 벌통 모양 청동시계였다. 벌통의 기다란 구멍에서 나온 가느다란 추가 7보 날개가 달린 작은 꿀벌 한 마리를 화단 위로 끊임없이 오락가락하게 만들었다. 채색 도기로 만든 문자판은 벌통 측면에 끼워져 있었다. 시계가 11시를 치기 시작했다. 남작은 딸을 포옹하고 자기 방으로 물러갔다. 그러자 잔느는 아쉬워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그녀는 마지막 눈길을 들어 자기 방을 한번 훑어보고 촛불을 껐다. 그러나 침대는 머리만만이 벽에 기대어 있고 왼편으로는 창이 하나 나 있어 그 창으로 쏟아져 들어온 달빛이 바닥에 빛의 웅덩이를 펼쳐놓고 있었다. 달빛은 벽에 반사되어 어렴풋한 반사광이 피람과 티스베의 변함없는 사랑의 모습을 아련히 쓰다듬고 있었다. 발치와 마주한 또 다른 창을 통해 부드러운 달빛에 잠긴 큰 나무 모습이 잔느의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옆으로 돌아 누워 눈을 감았으나 잠시 후 다시 눈을 떴다. 그녀는 마차 달리는 소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들리고 아직도 마차의 요동으로 몸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꼈다. 가만히 있으면 결국 잠이 올 것 같아 그녀는 처음에는 꼼짝 않고 누워 있었다. 그러나 초조한 마음이 이내 전신으로 스며들었다. 두 다리에 경련이 일었고 신혈이 올랐다. 그래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팔을 드러내고
맨발인 채 긴 셔츠만 걸친 유령 같은 모습으로 마루 위에 펼쳐진 빛의 늪을 가로질러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밤이 너무 밝아서 대낮처럼 환히 보였다. 처녀는 옛날 자신이 어린 시절에 사랑했던 그 고장 전체를 알아볼 수 있었다. 먼저 밤의 달빛 아래 버터처럼 노랗게 보이는 넓은 잔디밭이 맞은편에 펼쳐져 있었다. 거목 두 그루가 성 앞 끝부분에 솟아 있었는데 북쪽에 있는 것이 플라타너스, 남쪽에 있는 것은 보리수였다. 넓은 풀밭 끝자락에 있는 작은 잡목숲이 이 영지의 경계를 이루었는데 고목이 된 느릅나무 5줄이 측면에서 영지를 폭풍으로부터 막아주고 있었다. 그 고목들은 끊임없이 불어닥치는 해풍에 비틀리고 잘리고 뜯기고 또 지붕처럼 경사지게 깎여 있었다. 이 공원 같은 뜰의 양쪽 끝에는 엄청나게 큰 미루나무에 긴 가로수길이 나 있어 주인의 거주지와 거기에 딸린 두 소작농을 구분짓고 있었다. 소작농 하나는 쿠야르 집안이,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마르탱 집안이 차지하고 있었다. 페플이라는 미루나무의 이름이 그 성의 명칭이 되었다. 영지 저 너머로는 가시 양골담초가 자라는 황폐한 넓은 벌판이 펼쳐져 있었고 거기에는 밤낮으로 해풍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불어왔다. 그리고 언덕은 갑자기 무너지듯 꺾여서 100여 미터나 되는 깎아지른 듯한 하얀 절벽을 이루면서 파도에 그 발을 담그고 있었다. 잔느는 멀리 별빛 아래 잠들어 있는 듯이 보이는 물결이 일렁이는 긴 해수면을 바라보았다. 태양이 사라진 이 정적 속으로 대지의 모든 향기가 퍼지고 있었다. 아래쪽 창문 주위로 기어오르는 제스민이 강한 숨결을 계속 발산하면서 갓 피어나는 나뭇잎에 좀 더 가벼운 냄새와 뒤섞이고 있었다. 이따금 둔탁한 돌풍이 불고 지나가며 소금기 머금은 대기와 땀 냄새처럼 끈끈한 강한 해초 냄새를 실어왔다. 처녀는 무엇보다도 마음껏 숨을 쉴 수 있는 행복감에 자신을 내맡겼다. 전원에서의 이 휴식이 시원한 목욕처럼 그녀를 진정시켜 주었다. 저녁이 되면 잠에서 깨어나 밤의 정적 속에 미미한 존재를 숨기는 모든 짐승들이 조용한 움직임으로 어슴푸레한 어둠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커다란 새들이 울음소리도 내지 않고 얼룩처럼 그림자처럼 조용히 공중을 날아갔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곤충들의 웅성거림이 가볍게 귓가를 스쳤다. 이슬 머금은 풀숲이나 인적 없는 모래길에서는 동물들의 소리 없는 질주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두꺼비 몇 마리만이 달을 향해 짧고 단조로운 음에 쓸쓸한 울음소리를 낼 뿐이었다. 잔느는 자기 가슴이 이 달밝은 밤처럼 속삭임으로 가득 차서 활짝 열리는 것 같았고 가벼운 떨림으로 그녀를 에워싸고 있는 밤 짐승들을 닮은 수많은 막연한 욕망이 갑자기 가슴에서 들끓어 오르는 것 같았다. 어떤 친화감이 그녀를 이 생생한 시와 결합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밤의 부드러운 하얀 빛 속에서 그녀는 초인적인 전율이 질주하는 것을 느꼈고 행복의 숨결과도 같은 알 수 없는 어떤 희망이 고동치는 것을 느꼈다. 이윽고 그녀는 사랑을 꿈꾸기 시작했다. 사랑. 그것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점 커가는 불안감이 2년 전부터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었다. 이제 그녀는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 사람을